저작거리를 걷고 있던 황소와 춘실. 갑자기 어느 한 도사가 길을 막아서는데 저자와 이소 사이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라. 내 말을 명심하게. 며칠 후 하늘이 노하신 건지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장군아, 장군아! 장군이가 춘심이를 구하게 되는데 역시 우리 장군이가 최고야.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성종 연간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춘심이라는 처자가 살았습니다. 25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이 처자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지요. 바로 그 몸이 남들보다 훨씬 뚱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심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제 먹을 쌀도 없는 주제의 살은 어찌 저리 쪘느냐며, 쌀독이 텅 빈 집에서 저 살은 다 어디서 났느냐며 비웃었지요. 장애라도 나가면 아낙네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뚱뚱하니 시집을 못 가는 거라며, 저 나이에 홀어머니 모시고 살면 늙어 죽을 때까지 저 꼴일 거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뚱뚱한 것이 타고난 체질일 뿐 게으르거나 먹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밭일을 하고 품앗이를 다녔지요. 새벽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김을 메고 해질녘까지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몸은 줄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혀는 더욱 길어져만 갔습니다. 춘심의 어머니는 3년 전부터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기침이 그치질 않았고 얼굴은 날로 야위어갔지요. 춘심은 어머니를 위해 약을 구하려고 1년 내내 품팔이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빨래를 했고 여름에는 뜨거운 논에서 모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겨우 단량이었지요. 그해 봄 춘심은 드디어 장터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돈으로 인삼 한 뿌리와 녹용 조금을 사서 어머니께 다려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단량을 꼭 쥐고 춘심은 어머니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야윈 손으로 춘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지요. 우리 춘심아,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사람들 말에 상처받지 말고. 춘심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까지는 걸어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춘심이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물 파는 상인, 옷감 파는 행상, 엿장수, 대장간, 온갖 물건과 사람들이 뒤섞여 시끌벅적했습니다. 춘심이 약재 상인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데 저 멀리서 우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심은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우리 한 구석에는 작은 송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지요.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게 겨우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다리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긴 채로 까무러칠 듯 축 처져 있었지요. 늙은 소장수가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을 데리고 3일을 다녔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며, 이놈 데리고 다니다간 자기까지 굶어 죽겠다며 그냥 여기 버리고 가야겠다고 했지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가 저런 죽어가는 짐승을 사겠느냐며, 안 죽은 게 신기하다며, 오늘 밤을 못 넘길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걸 데려가 봤자 엿값도 안 나올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차라리 개밥으로나 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수도 다른 소들을 챙기며 등을 돌렸지요. 송아지는 그렇게 우리 한 구석에 버려진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송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송아지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눈빛이 어쩐지 자기 자신과 닮은 것 같았지요. 남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는 처지가 말입니다. 춘심은 주저없이 송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마른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송아지가 작게 울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약한지 마치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춘심은 주머니 속단량을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니 약값으로 모은 돈이었지요. 1년을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송아지를 여기 두고 가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춘심은 송아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춘심이 아니가. 설마 저 죽어가는 송아지를 데려갈 생각은 아니겠지. 돌아보니 같은 마을에 사는 김씨 안학이 비웃는 얼굴로 서 있었지요. 춘심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김씨 안학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송아지까지 먹여 살리겠다며 제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짓이냐며 목청을 높였지요.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뚱뚱한 것이 욕심까지 많다며 어머니 병수발은 어찌하려고 저러느냐며 쌀독이 비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송아지는 무엇으로 먹일 거냐며 비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살이나 빼지 죽어가는 짐승은 왜 데려가느냐고 했고 누군가는 춘심네의 집 쌀독은 이미 바닥났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장수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은 이미 다른 소들을 챙기고 있었지요. 영감님, 저 송아지 제가 사겠습니다. 소장수 영감이 놀란 눈으로 춘심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춘심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저 송아지는 곧 죽을 놈이라며 사봤자 돈만 날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겠습니다. 얼마에 파십니까? 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에휴, 그래도 사겠다면야. 단 양만 주시오. 춘심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영감에게 건넸습니다. 꼭 쥐고 있던 어머니 약값 전부였지요. 1년을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영감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돈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만. 알았소. 저 송아지 가져가시오. 춘심은 송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요. 뼈와 가죽만 남아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뚱뚱한 것이 송아지까지 안고 가려 한다며 둘이 합쳐서 천근은 되겠다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김씨 안학은 어머니 약은 어쩌려고 저러느냐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춘심은 송아지를 꼭 껴안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춘심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송아지를 안고 2시즌을 걸어야 했지요. 춘심은 중간에 여러 번 쉬었습니다. 송아지는 가벼웠지만 2시즌을 걷는 동안 계속 안고 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춘심은 쉴 때마다 송아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곧 집에 도착한다. 송아지가 춘심의 품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해가 저물 무렵 춘심은 송아지를 안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가집 마당에는 닭 몇 마리와 낡은 독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지붕에서는 여기저기 짚이 빠져 있었습니다. 춘심은 헛간으로 가서 마른 짚을 두툼하게 깔았습니다. 송아지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헛이불 한 채를 덮어주었지요. 송아지는 눈을 감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춘심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에 쌀이 한 줌 남짓 남아 있었지요.
춘심은 그 쌀을 전부 꺼내 물에 불렸습니다. 물을 데우고 쌀을 넣어 푹푹 끓였습니다. 한참을 끓이자 되직한 죽이 되었지요. 춘심은 죽을 바가지에 담아 헛간으로 가져갔습니다. 송아지는 여전히 축 처져 있었습니다. 춘심이 송아지의 입을 벌리고 죽을 조금씩 넣어 주었지요. 송아지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 계속 입가에 발라주자 조금씩 핥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가지를 다 먹이는데 1시경이 넘게 걸렸습니다. 춘심은 송아지 곁에 앉아 그 마른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송아지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지요. 춘심은 송아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말랐지만 언젠가는 덩치도 크고 늠름한 소가 될 거야. 그래,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장군이. 내 이름은 장군이다. 훌륭한 장군처럼 씩씩하게 자라거라. 송아지가 작게 울음을 냈습니다. 마치 자기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지요. 춘심은 그날 밤 장군이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안방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헛간에서는 장군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심은 두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춘심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 장군이에게 죽을 먹이고 해가 뜰 무렵에는 밭으로 나가 일을 했지요. 해가 중천에 뜨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장군이를 돌보고 어머니께 수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의 집 품앗이를 나갔다가 해질녘에 돌아와 장군이를 보살폈지요. 쌀독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춘심은 밭에서 캔 나물과 풀뿌리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머니께는 이웃에서 얻어온 쌀 한 줌으로 죽을 쏘아드렸고 장군이에게는 자신이 먹을 나물죽을 조금씩 떼어 주었지요. 춘심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장군이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군이는 여전히 말랐지만 숨소리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예전처럼 죽음을 앞둔 듯한 가쁜 숨은 아니었지요. 열흘이 지나자 장군이는 스스로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비틀거리면서도 일어서려고 애를 썼지요. 춘심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장군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던 것입니다. 춘심은 더욱 열심히 장군이를 돌보았습니다. 새벽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장군이에게 먹이고 헛간을 깨끗이 치우고 마른 짚을 새로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날 무렵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심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심하게 들렸습니다. 춘심이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니께서 피를 토하고 계셨지요. 이불에는 선홍빛 피가 얼룩져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춘심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춘심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얼음장 같았습니다. 춘심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드리고 등을 쓸어드리며 밤을 지샜지요. 다음 날 새벽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위독했습니다. 춘심은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춘심의 사정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약이 필요하다며 인삼과 녹용이 들어간 약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값은 은자 5냥이라고 했지요. 춘심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은자 5냥이라니 지금의 춘심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춘심은 헛간에 앉아 장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군이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져서 이제는 제법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춘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장군이를 팔면 은자 5냥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직 말랐지만
한 달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으니까요. 마을 소장수에게 팔면 은자 선원양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조금만 더 보태면 어머니 약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춘심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것인가, 장군이를 지킬 것인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지요. 어머니는 날로 쇠약해져 갔고 장군이는 날로 건강해져 갔습니다. 닷새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춘심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헛간으로 가서 장군이를 불렀지요. 장군이가 춘심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비틀거리지 않고 제법 씩씩하게 걸어왔습니다. 춘심은 장군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장군아, 미안하다. 내가 살아난 건 기적인데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내가 조금만 참아다오. 장군이가 춘심의 품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춘심은 그날 장군이를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장군이는 춘심을 따라 걸으며 가끔씩 춘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춘심은 소장수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 전에 장군이를 팔았던 그 늙은 소장수였지요. 소장수는 춘심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그때 그 처자 아니시오? 저 송아지가 아직도 살아 있었구만. 춘심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 소를 다시 사주실 수 있습니까? 소장수가 장군이를 한참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갈비뼈가 드러나 보이는 상태였지요. 소장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말랐소. 이 정도면 글쎄 은자 두 냥이 고작이요. 춘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자 두 냥으로는 어머니 약값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춘심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군이가 갑자기 큰 울음을 울었습니다. 음매에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고슬펐던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장군이는 춘심에게 바짝 붙어서 떨고 있었지요. 마치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춘심은 장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장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춘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춘심은 깨달았습니다. 장군이는 더 이상 그냥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식구였지요. 춘심이 자기 죽을 나눠가며 살린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돈 몇 푼에 팔 수는 없었습니다. 춘심이 소장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감님. 못 팔겠습니다. 소장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춘심은 장군이를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는 춘심의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뚱뚱한 것이 미쳤다며 어머니는 죽어가는데 소는 못 판다니 말이 되느냐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춘심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춘심의 손을 잡으며 물었지요. 춘심아, 장터에는 다녀왔느냐? 네, 어머니. 약은 구했느냐? 춘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춘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구나. 춘심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춘심을 위로하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요. 다음 날부터 춘심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품앗이를 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나무를 캐서 장터에 팔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바치를 거들어 주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려고 했지요. 그러면서도 장군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겼습니다. 자신이 굶더라도 장군이에게는 먹이를 주었고 밤마다 헛간을 깨끗이 치워주었습니다. 장군이는 날로 건강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갈비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이 올랐고 석 달이 지나자 제법 튼튼한 송아지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춘심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군이와 어머니, 이 두 생명을 지키는 것이 춘심의 전부였으니까요. 석 달이 지나고 계절은 어느덧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장군이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지요. 처음 장터에서 데려왔을 때의 그 앙상한 송아지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제법 건장한 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갈비뼈는 보이지 않았고 털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다리도 튼튼해져서 마당을 힘차게 뛰어다녔지요. 춘심은 장군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죽어가던 송아지였는데 이제는 다른 집 소들보다 더 튼튼해 보였으니까요. 장군이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죽음을 앞둔 듯한 흐릿한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맑고 영특한 눈빛이 반짝였지요. 어느 날 아침 춘심은 장군이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장군이에게 쟁기질을 가르쳐 볼 생각이었지요. 밭은 집에서 한 식경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밭이었지만 춘심이 혼자 일구기에는 벅찼습니다. 지금까지는 호미로 땅을 파고 손으로 김을 메왔지만 장군이가 쟁기를 끌어준다면 일이 훨씬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춘심은 장군이에게 쟁기를 메워 주었습니다. 낡은 쟁기였지만 아직 쓸만했지요. 장군이는 처음 매는 쟁기가 낯선지 몸을 비틀었습니다. 춘심이 장군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달랬지요. 장군아, 무섭지 않다. 천천히 해보자꾸나. 장군이가 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춘심이 쟁기를 잡고 장군이 앞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군이가 조심스럽게 발을 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장군이가 힘을 주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서 쟁기가 이리저리 흔들렸지요. 밭고랑도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고랑, 두 고랑 천천히 가르쳐 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장군이는 제법 쟁기질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춘심이 방향만 잡아주면 곧게 밭고랑을 팠지요. 춘심은 감탄했습니다. 다른 소들은 쟁기질을 배우는데 보름은 걸린다고 들었는데 장군이는 단 하루 만에 익힌 것입니다. 장군아, 내가 정말 영특하구나. 장군이가 춘심을 돌아보며 울음을 냈습니다. 마치 칭찬에 기뻐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춘심이 장군이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오는데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춘심을 본 아낙네 중 하나가 눈을 크게 떴지요. 어머, 저게 석 달 전 그 죽어가던 송아지 아니가? 다른 아낙네들도 장군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튼튼해질 줄은 몰랐다며 춘심이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살이 올랐느냐며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지요. 제 먹을 것도 없으면서 소만 살쪘다며 사람은 굶고 짐승만 배불리 먹였다며 혀를 찼습니다. 춘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여름 춘심은 장군이와 함께 밭을 일궜습니다. 장군이가 쟁기를 끌어주니 일이 훨씬 수월했지요. 춘심 혼자였다면 한 달은 걸렸을 일을 열흘 만에 끝냈습니다. 밭에는 조와 콩을 심었고 한쪽에는 배추와 무도 심었습니다. 여름 내내 춘심은 부지런히 밭을 돌보았습니다. 새벽마다 물을 길어다 밭에 주었고 해가 질 무렵에는 풀을 뽑았습니다. 장군이는 언제나 춘심을 따라다니며 도왔지요. 가끔 춘심이 지쳐서 밭두렁에 앉아 있으면
장군이가 다가와 춘심 곁에 누웠습니다. 춘심은 장군이의 등에 기대어 잠시 쉬곤 했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춘심의 밭에는 탐스러운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는 아리실하게 익었고 콩은 꼬투리가 터질 듯 불렀습니다. 배추와 무도 싱싱하게 자라 있었지요. 수확의 계절이었습니다. 춘심은 장군이와 함께 밭으로 나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조를 베고 콩을 따고 배추와 물을 뽑았습니다. 장군이는 수레에 곡식을 가득 싣고 집까지 끌어주었지요. 닷새 동안 수확을 하고 나니 집마당 한편에 곡식 더미가 쌓였습니다. 춘심은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둔 적이 없었지요. 모두 장군이 덕분이었습니다. 춘심은 곡식 중 일부를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조 한 섬에 은자 2냥을 받았고 콩 반 섬에 은자 1냥을 받았습니다. 합해서 은자 5냥이 생겼지요. 춘심은 그 돈으로 곧장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원은 인삼과 녹용이 든 약재를 지어주었습니다. 춘심은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약을 다렸지요. 어머니께 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야윈 손으로 약사발을 받아 드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달 동안 어머니께 약을 다려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기력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춘심은 매일 어머니 곁에서 약을 다리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올 무렵 어머니께서 병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3달 전만 해도 피를 토하시던 분이 이제는 스스로 걸으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춘심은 기뻐서 어머니를 부축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장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장군이를 보시고는 빙그레 웃으셨지요. 저 소가 우리 집을 살렸구나. 춘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장군이가 없었다면 이번 가을 수확도 없었을 것이고 어머니 약값도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춘심은 장군이에게 특별히 좋은 여물을 주었습니다. 마른 콩잎과 볏짚을 섞어서 푸짐하게 주었지요. 장군이는 맛있게 먹으며 가끔씩 춘심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춘심네 밭에서 대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부러움 반 시기 반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춘심이 무슨 수를 썼을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저 뚱뚱한 것이 복이 있나 보다며 혀를 찼습니다. 특히 같은 마을에 사는 김씨 안학은 노골적으로 시기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춘심을 만날 때마다 비아냥거렸지요. 제 먹을 것도 없던 주제에 이제는 쌀독이 가득 찼다며 소 한 마리로 인생이 달라졌다며 빈정거렸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셨고 장군이는 튼튼하게 자랐으며 집에는 겨울을 날 곡식이 넉넉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어느 날 저녁 춘심은 장군이와 함께 밭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들판에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장군이는 춘심 곁을 천천히 걸으며 가끔씩 풀을 뜯었지요. 춘심은 장군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군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기적이구나.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거야. 장군이가 춘심을 돌아보며 작게 울음을 냈습니다. 마치 아니라고 자기야말로 춘심 덕분에 살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춘심과 장군이는 그렇게 나란히 밭길을 걸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이듬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장군이는 이제 완전히 다 자란 황소가 되어 있었지요. 어깨 높이가 춘심의 가슴팔까지 올라왔고 몸집도 다른 집 소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무엇보다 힘이 대단했습니다. 쟁기를 끌 때면 다른 소 2마리 몫을 거뜬히 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장군이를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죽어가던 송아지였는데 이제는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소가 되었으니까요. 장군이의 털은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영특했으며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 큰 장이 섰습니다. 5일장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서는 큰 장이었지요. 이날만큼은 멀리 다른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터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춘심은 겨울 동안 집에서 짠 무명 몇 피를 팔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군이도 함께 데리고 갔지요. 장군이가 수레를 끌어주니 무거운 짐을 나르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장군이에게 쏠렸습니다. 저렇게 큰 소는 처음 본다며 저 소 힘이 얼마나 센지 궁금하다며 수군거렸지요. 춘심은 무명을 펼쳐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군이는 춘심 곁에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지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심이 고개를 들어보니 장터 중앙에서 소들이 짐을 나르는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돌덩이를 수레에 싣고 어느 소가 그것을 끌고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지 겨루는 놀이였지요.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했습니다. 이기는 소 주인에게는 상금으로 은자 5냥을 준다고 했습니다. 춘심은 관심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장군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소도 시합에 나가면 이길 것 같다며 저렇게 큰 소는 처음 본다며 말이 많았지요. 어떤 이는 저 소가 돌 5개는 끌 것 같다며 감탄했고 어떤 이는 저 소 주인이 누구냐며 물었습니다. 시합이 끝나갈 무렵 한 사내가 춘심에게 다가왔습니다. 40 안팎으로 보이는 사내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비취 놀이개를 차고 있었습니다. 분명 양반집 하인인 듯했지요. 사내는 장군이를 한참 살펴보았습니다. 장군이의 다리를 만져보고 등을 두드려보고 이빨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디론가 급히 가버렸습니다. 춘심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무명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양반을 모시고 왔지요. 육수는 넘어 보이는 양반은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인 둘이 양쪽에서 부축하며 걸어왔고 뒤로 하인 서넛이 더 따라왔습니다. 양반은 장군이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돌아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러고는 춘심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계집아. 저 소가 내 것이냐? 춘심이 움츠러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나리. 양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춘심의 뚱뚱한 몸과 남루한 옷을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내가 최부자라 한다. 저 소를 내게 팔아라. 값은 후하게 쳐주마. 춘심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나리. 이 소는 팔 수 없사옵니다. 최부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자기 말을 거절하는 사람이 드물었던 모양이지요. 잠시 춘심을 노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자 10냥을 주겠다. 어서 팔거라. 은자 10냥이라면 보통 소 값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렇게 큰 돈을 준다는데 안 팔 리가 있느냐며 저 뚱뚱한 것이 복도 많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더욱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돈이 문제가 아니옵니다. 이 소는 저희 집 식구나 다름없사옵니다. 최부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춘심을 내려다보았지요. 뭐
감히 내 제안을 2번이나 거절하느냐.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 부자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권세가였습니다. 사또와도 친분이 있고 관아의 관리들도 최 부자 눈치를 보는 판이었지요. 그런 양반을 거절하다니 사람들은 춘심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은자 15냥이다. 이 이상은 없다. 어서 팔겠다고 대답해라. 춘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나리. 아무리 큰 돈을 주신다 해도 이 손은 팔 수 없사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춘심을 노려보았지요.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구나. 내게는 방법이 있다.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최 부자가 하인들에게 손짓하며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최 부자를 부축하며 자리를 떠났지요. 떠나면서 최 부자가 뒤를 돌아보며 춘심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음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춘심에게 다가와 혀를 찼습니다. 최 부자를 화나게 했으니 큰일 났다며 저 양반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며 걱정했지요. 김씨 안악도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춘심아, 내가 미쳤구나. 최 부자 나리를 거절하다니. 너 이제 이 마을에서 살기 힘들 거다. 춘심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군이의 고삐를 꼭 쥐고 서 있을 뿐이었지요. 장군이는 춘심 곁에 바짝 붙어서 불안한 듯 발을 굴렀습니다. 춘심은 무명을 챙겨서 장군이와 함께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춘심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심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저 양반이 그냥 물러날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춘심은 장군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장군아,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너를 팔 수는 없단다. 너는 우리 가족이니까. 장군이가 춘심을 돌아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자기도 춘심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춘심은 어머니께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춘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춘심아, 내가 옳은 일을 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저런 양반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슨 짓이든 한단다.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장군이를 팔 수는 없었습니다. 장군이는 춘심이 죽을 나눠가며 살린 생명이었고 어머니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춘심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중에도 몇 번이나 헛간으로 나가 장군이를 확인했지요. 장군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춘심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춘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최 부자의 하인들이 다시 찾아왔으니까요. 이번에는 관아의 포졸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챕터 5 도사의 조언과 양반의 압박. 사흘 뒤 춘심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춘심이 고개를 들어보니 최 부자의 하인 넷과 관아의 포졸 둘이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춘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하인들이 춘심의 집 앞에 말을 세웠습니다. 포졸 하나가 말에서 내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춘심이라는 계집은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라. 춘심이 떨리는 다리로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포졸이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펼쳤지요. 그러고는 위압적인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 부자께서 소를 구입하겠다고 정당한 값을 제시했으나 춘심이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최부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를 정당한 값에 거래하도록 명한다는 것이었지요. 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그 소는 제 가족이나 다름없사옵니다. 팔 수 없습니다. 포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축을 가족이라 부르는 것부터가 웃기다며 최부자께서 은자 20냥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어서 소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20냥이라니 처음 제시했던 값보다 더 올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춘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졸이 인상을 찌푸리며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들이 헛간으로 향했지요. 춘심이 황급히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장군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포졸이 춘심을 밀쳐냈습니다. 춘심이 땅바닥에 넘어졌지요. 하인들이 헛간으로 들어가 장군이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장군이가 크게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하인 넷이 달라붙어도 장군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노인은 수염이 허연 도사였지요. 도사가 춘심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장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졸이 도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웬 늙은이가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며 어서 비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군이와 춘심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로부터 소는 순종과 인내의 상징이라 하였느니라. 저 소와 저 처자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도다. 포졸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며 어서 비키지 않으면 관하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했지요. 하지만 도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사가 춘심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자야, 그대가 보인 자비심이 언젠가 그대를 지켜줄 것이니 소중히 여기거라. 하늘이 내린 인연은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느니라. 춘심은 도사의 말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사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지요. 포졸은 도사가 떠나자 다시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소를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다시 장군이를 끌려고 했지만 장군이는 더욱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발길질을 하고 뿔로 들이받으려 했지요. 결국 하인 하나가 장군이의 뒷다리에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장군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춘심이 울부짖으며 장군이에게 달려갔지요. 장군아.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이장은 60이 넘은 노인으로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지요. 이장이 포졸에게 다가가 읍을 하며 말했습니다. 춘심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효성스러운 처자라며 저 소는 춘심이 자기 죽을 나눠가며 살린 소라며 그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포졸이 이장을 밀쳐냈습니다. 관아의 명이라며 최부자께서 정당한 값을 치르겠다 하시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지요. 이장이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포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춘심을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포졸을 거슬 수 없었으니까요. 포졸이 춘심에게 다가와 은자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에서 은자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20냥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포졸이 말했습니다. 값은 치렀다. 이제 소는 최부자 나리의 것이다. 하인들이 다시 장군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6명이 달라붙었지요. 장군이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결국 끌려 나왔습니다. 춘심이 장군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장군아, 장군아. 포졸이 춘심을 다시 밀쳐냈습니다. 춘심이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어머니께서 안방에서 나와 춘심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인들이 장군이를 끌고 마을 밖으로 향했습니다. 장군이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울었지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구슬펐던지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춘심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함께한 장군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바닥에 흩어지는 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춘심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군이가 끌려간 방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춘심은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춘심을 안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춘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춘심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날 밤 춘심은 헛간으로 갔습니다. 장군이가 늘 있던 자리에는 마른 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춘심은 그 집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다음 날 아침 춘심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퇴부자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장군이를 돌려받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춘심은 몸을 씻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춘심을 말렸습니다. 퇴부자는 냉혹한 사람이라며 가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했지요. 하지만 춘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봐야겠습니다. 장군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춘심은 집을 나섰습니다. 퇴부자의 집은 마을에서 한 시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춘심은 그곳을 향해 걸어갔지요. 퇴부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고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춘심이 다가가자 하인들이 막아섰지요. 춘심이 읍을 하며 말했습니다. 퇴부자 나리를 뵙고 싶다고, 장군이를 돌려달라고, 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주인 나리께서 천한 것을 만날 리 없다며 어서 돌아가라고 했지요. 춘심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인들이 놀라며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춘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식경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대문이 열렸습니다. 퇴부자가 나왔지요. 춘심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 봐라.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봤자 소용없다. 손은 이미 내 것이 되었느니라. 춘심이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장군이를 돌려달라고, 은자는 돌려드리겠으니 장군이만 돌려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퇴부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 손은 사흘 뒤 사또께 진상할 것이라며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춘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또께 바친다는 것은 뇌물로 쓴다는 뜻이었지요. 퇴부자가 무슨 청을 하려고 사또에게 장군이를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퇴부자가 돌아서며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계집을 쫓아내라고 했지요. 하인들이 춘심을 일으켜 세워 밀쳐냈습니다. 춘심은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춘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군이를 되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면 장군이는 사또에게 바쳐질 것이고 그러면 영영 다시 볼 수 없을 것이었지요. 춘심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그날 밤 춘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군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장군이도 지금 어딘가에서 춘심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심은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장군이 생각에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어머니께서 걱정하며 죽이라도 한 그릇 드시라고 했지만 춘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흐렸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초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였지만 마치 장마철 같은 날씨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지요. 한 식경이 지나자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거리는 금세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춘심은 안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마당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었지요. 장군이가 있었다면 헛간으로 달려가 비를 피하게 해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내렸지요.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개울물이 불어나 논밭을 덮쳤고 낮은 지대에 있는 집들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큰 비는 10년 만이라며 산 위에 저수지가 터지면 큰일 난다며 걱정했지요.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춘심도 어머니를 부축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정자로 대피하기로 했지요.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지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위에 저수지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산 비탈을 따라 쏟아져 내려왔지요.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바위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마을로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춘심도 어머니를 부축하고 뛰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병환이 있으신 몸이라 빨리 뛸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춘심의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지요. 춘심은 어머니를 업으려 했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 물결이 춘심을 덮쳤습니다. 춘심의 몸이 물에 휩쓸렸지요. 어머니를 놓치지 않으려 손을 뻗었지만 물살에 밀려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춘심이 소리쳤지만 물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춘심의 몸이 급류를 따라 떠내려갔지요. 물속에 잠겼다가 떠올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춘심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물살은 너무 거셌고 춘심의 힘은 점점 빠져나갔지요.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음매에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찼던지 빗소리와 물소리를 뚫고 춘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춘심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쪽을 바라보았지요. 물속에서 무언가 큰 것이 헤엄쳐 오고 있었습니다. 소였습니다. 거대한 황소가 거센 물살을 헤치고 춘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춘심은 그 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가 춘심 곁에 다가왔습니다. 춘심의 몸 아래로 머리를 들이밀어 춘심을 떠받쳤지요. 춘심이 장군이의 목을 붙잡았습니다. 장군이는 춘심을 등에 태우고 물살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은 거셌습니다. 나무와 바위들이 떠내려오고 집의 기둥들이 물 위를 떠다녔지요. 장군이는 그것들을 피하며 헤엄쳐 나갔습니다. 힘이 대단했습니다. 다른 소였다면 진작에 물에 휩쓸렸겠지만 장군이는 꿋꿋이 헤엄쳤습니다. 한참을 헤엄친 끝에 장군이는 높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뒷산의 중턱이었지요. 장군이가 춘심을 언덕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춘심이 땅을 붙잡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안전한 곳에 오르자 춘심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장군이를 바라보았지요. 장군이도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춘심이 장군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장군아, 장군아, 내가 날 구했구나. 장군이가 춘심을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으냐고 묻는 것 같았지요. 춘심은 장군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 아래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언덕 아래에 모여 있었지요. 모두들 춘심과 장군이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것 보시오. 저 소가 춘심을 구했소. 짐승도 은혜를 아는구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군이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춘심을 구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멀리서 말 탄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부자와 그의 하인들이었지요. 최부자는 장군이를 사또에게 바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때문에 길이 막혀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부자가 말해서 내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이가 춘심을 구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지요. 최부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최부자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춘심의 집에 왔던 그 도사였지요. 도사가 최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보셨습니까? 저것이 바로 천명이옵니다. 소는 순종과 인내의 상징이라 하였거니와 저 소와 저 처자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사옵니다. 최부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군이와 춘심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권세로 저들을 갈라놓으려 하셨으나 하늘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잘못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최부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탄성을 질렀지요. 춘심은 장군이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장군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장군이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었지요. 어머니께서 다른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언덕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춘심을 보시고는 달려와 껴안으셨지요. 춘심아, 무사하구나. 춘심이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장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군이가 저를 구했습니다. 장군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장군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군이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해가 저물 무렵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요. 춘심도 어머니를 부축하고 장군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장군이를 헛간에 눕히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젖은 몸을 닦아주고 따뜻한 여물을 주었지요. 장군이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춘심은 장군이 곁에 앉아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군이가 자기를 구하러 온 것이 기적 같았지요. 어떻게 최부자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지, 어떻게 자기를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군이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춘심은 장군이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장군아,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이제 다시는 너를 떠나보내지 않을게. 장군이가 작게 울음을 냈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자기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춘심이 마당에 나왔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최부자가 서 있었던 것이지요. 하인들도 없이 혼자서 온 것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예전처럼 거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춘심이 놀라 멈춰 섰습니다.
최부자가 춘심을 보더니 깊이 읍을 했습니다. 춘심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양반이 평민에게 읍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최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 용서를 구하러 왔소. 춘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부자가 계속해서 말했지요. 어제 홍수 속에서 장군이가 춘심을 구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그 광경을 보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는데 자기는 권세와 욕심에 눈이 멀어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지요. 최부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자 주머니였습니다. 며칠 전 춘심에게 던졌던 그 돈이었지요. 최부자가 그것을 춘심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으시오. 내가 잘못 생각했소. 저 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소. 춘심이 은자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최부자가 다시 읍을 하고는 돌아서려 했지요. 춘심이 그를 불렀습니다. 나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춘심이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장군이를 데리고 나왔지요. 장군이는 최부자를 보고 경계하는 듯 발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춘심이 쓰다듬자 조용해졌습니다. 춘심이 최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장군이를 보십시오. 이 손은 제가 죽을 나눠가며 살린 생명이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나리께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셨다니 감사하옵니다. 최부자가 장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대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소. 내가 어리석었소. 최부자가 다시 한번 읍을 하고 떠났습니다. 춘심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날 오후 마을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나타났던 그 도사였지요. 도사는 춘심의 집 앞에 서서 장군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도사가 춘심에게 말했습니다. 처자야, 그대가 보인 자비심이 그대를 구했느니라. 예로부터 소는 순종과 인내의 상징이라 하였거니와 그대와 저 소 사이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라. 춘심이 읍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도사님, 가르침 감사하옵니다. 장군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서 나온다며 그대가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도사가 지팡이를 짚고 떠나려 할 때 춘심이 물었습니다. 도사님, 장군이는 어떻게 저를 찾아온 것일까요? 도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연이란 보이지 않는 줄로 이어져 있는 법이니라. 그대가 저 소에게 베푼 은혜가 줄이 되어 위기의 순간 그대를 구한 것이니라. 도사가 천천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춘심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장군이를 쓰다듬었지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춘심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어제 일을 이야기하며 감탄했지요. 장군이가 홍수 속에서 춘심을 구한 일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고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이장이 춘심에게 말했습니다. 춘심아, 내가 옳았다. 내가 장군이를 지킨 것이 결국 너를 살렸구나. 김씨 안악도 춘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춘심을 비웃던 그 안악이었지요. 안악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춘심아,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비웃고 무시해서 미안해. 내가 진정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춘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다고 했지요. 다만 장군이를 버릴 수 없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춘심을 칭찬했습니다. 뚱뚱하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춘심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춘심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춘심은 헛간으로 갔지요. 장군이는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춘심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심이 장군이의 목을 껴안았지요. 장군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자꾸나.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장군이가 춘심을 핥았습니다. 마치 자기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심은 장군이와 함께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집안은 점점 나아졌지요. 어머니의 병환도 완전히 나았고 춘심은 더 이상 마을에서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춘심에게도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착한 총각이었지요. 총각은 춘심의 마음씨를 보고 반했다고 했습니다. 춘심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장군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지요. 총각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춘심은 시집을 갔지만 장군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장군이는 춘심의 새 집에서도 쟁기를 끌며 농사를 도왔지요. 춘심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장군이는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헛간에서 나와 집 앞을 서성이며 걱정했습니다. 장군이는 15해를 살았습니다. 소로서는 긴 수명이었지요. 늙어서도 장군이는 춘심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날 장군이는 춘심의 손을 핥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춘심은 장군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장군이가 죽은 뒤 춘심은 집 뒤편 언덕에 장군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의로운 소 장군이 이곳에 잠들다. 춘심은 해마다 장군이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춘심의 자식들도 할머니를 따라 장군이의 무덤에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장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춘심이 할머니가 되었을 때 마을 아이들이 춘심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장군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지요. 춘심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죽어가던 송아지를 구한 일, 자기 죽을 나눠가며 키운 일, 장군이가 홍수 속에서 자기를 구한 일을 들려주었지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심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어찌 모르겠어요. 춘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단다.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란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심은 장군이의 무덤이 있는 언덕을 바라보았지요. 저 언덕 아래 잠든 장군이가 아직도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춘심과 장군이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심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야기만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언덕 위에 작은 비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비석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절을 한다고 하지요. 가난하고 뚱뚱해서 무시받던 한 처자와 죽어가다 구원받은 한 마리 소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춘심과 장군이의 전설입니다.